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6년 제2회 고졸검정고시 과학 과목을 함께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과학은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7개 과목 중에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과학이거든요. 그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요령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답안이 이제 문제가 있으면 그 선택지가 4개가 나오죠. 그래서 그 4개 중에서 문제에 나오는 같은 아니면 비슷한 단어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이제 문제를 풀면서 왜 그런지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그래프나 도표, 사진, 그림 뭐 이런 것들. 그때는 대개 비례나 규칙의 원리를 적용해서 따져보면 대개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는 거의 곱하거나 나누면 답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 답안 4개 중에서 그냥 쉽게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골라도 그게 답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빅뱅 우주론. 뱅이란 뜻이 뭐 폭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폭발의 뜻인데 이게 이제 우주가 팽창하는 원리인데 우주가 이렇게 그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팽창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기가 커졌죠. 예. 그럼 여기 이제 밀도가 이렇게 예, 낮아진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이제 촘촘한 정도를 얘기하는데 여기 지금 별들을 보면은 촘촘한 정도가 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밀도는 내려가고 그리고 같은 공간의 에너지가 이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내려갑니다. 아시겠죠? 그 같은 에너지인데 그 넓은 공간으로 옮기니까 온도는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 이해하셔야 됩니다. 크기가 커지면 밀도는 내려가고 온도도 내려간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빅뱅 우주론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빅뱅 이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물리량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이거는 우주의 크기는 커졌죠. 예, 그림에 그냥 있는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렇죠? 커졌고 그다음에 우주의 평균 밀도, 밀도는 촘촘한 정도라 그랬죠. 예, 그래서 밀도는 내려갔잖아요. 밀도는 작아졌죠. 그래서 이건 아니고 그다음에 평균 온도도 내려갔죠. 예, 그러니까 난로 하나를 조그만 방에 켜놓은 거랑 대강당에 커다란 강당에 켜놓은 거랑 다르겠죠. 그러니까 온도는 전체적으로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9번. 다음은 원소의 기원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항상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거는 폭발. 알겠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대폭발이에요. 폭발. 이거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는 가장 많은 게 수소입니다. 그 다음에 헬륨. 그래서 우주가 나오면 항상 수소와 헬륨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수소와 헬륨. 그래서 수소의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이제 별이 탄생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헬륨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별의 진화 과정입니다. 수소에서 헬륨으로 그다음에 탄소 그다음에 블랙홀에서 어떤 그 별의 일생을 이제 마치는 거죠. 아시겠죠? 수소하고 헬륨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번 보시면은 그 다음은 태양 내부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에 해당하는 원소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수소 원자핵이 흉합하여 무엇이 생긴다? 헬륨. 아시겠죠? 수소 헬륨.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태양 에너지가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반응은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융합이라고 그랬잖아요. 융합. 알겠죠? 융합이라는 게 여러 개가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분열은 나눠지는 거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온고압인 태양 중심부에서는 무슨 원자핵 4개가 융합해요. 그러니까 수소라고 그랬죠? 수소. 어. 그 다음에 뭘로 뺀다 그랬죠? 4개가 한 개로.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우주에 관한 건 이 정도 문제 풀어보면서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보시면은 뭐 쉽게 잊어버리진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지질 시대 보겠습니다. 지구의 나이가 보통 46억 년을 잡습니다. 46억 년. 그래서 선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그러는데 선캄브리아대가 가장 길었죠. 그리고 이때는 생물이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화석이라는 게 나오는데 화석은 그 시대의 생물을 대표하는 걸 의미하는데 그 선캄브리아에는 화석이 없죠. 생물이 살지 않았으니까. 그다음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꼭 기억하실 건 고생대 대표적인 화석이 삼엽충입니다. 그래서 고3 이렇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일종의 고3이죠 지금. 그다음에 그 중생대는 중공. 중국을 옛날에 공산국가라고 해서 중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공룡 중에서도 암공룡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암모나이트 공룡. 알겠죠? 그다음에 신생대는 신인. 예, 신인. 그다음에 이제 동물 중에 가장 그 발달한 동물이 포유동물입니다. 새끼를 낳고 젖을 먹여서 키우는 포유동물. 그래서 고3, 중공, 신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말이 나오더라도 이 화석에 대해서만 기억하시면은 고생된지 중생된지 신생된지 쉽게 기억할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식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식물이 양치식물이라는 거 아시겠죠?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거로 갈수록 시간이 길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 선캄브리아대가 가장 길죠? 이렇게 길고 그다음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점점 짧아진다는 거. 지금이 신생대입니다. 그다음에 시상화석은 생물이 살았던 시기의 환경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고사리 화석이 발견됐다. 그러면 그 지역은 옛날에 따뜻하고 습한 육지였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개 화석이 발견됐다. 그럼 그것은 여기는 산 위지만은 과거에는 갯벌이나 얕은 바다였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산호 화석이 발견됐다. 그럼 여기는 과거에 따뜻하고 얕은 바다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환경을 알 수 있는 것, 그걸 시상 화석이라고 합니다. 24번 보세요. 오래된 시대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삼엽충이 가장 오래됐죠. 예, 그다음에 매머드라는 것은 이게 코끼리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포유동물이죠. 그래서 A, B, C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암모나이트는 이제 공룡과 같이 쌍을 이루어서 중생대 대표적인 화석이죠. 그래서 암공룡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예,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기 삼엽충이 나오죠. 그 가장 오래된 식물은 양치식물. 알겠죠? 예. 그다음에 이것도 뭐 이런 거 나오면 굉장히 꼼꼼하게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보시면 됩니다. 가장 큰 규모의 멸종이 일어난 시기는 그렇게 돼 있죠. 그럼 숫자가 가장 많이 줄은 데가 이때예요. 그래프에 보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답이 당연히 C겠죠. 알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제시해드린 문제를 보면서 요령을 익히면 돼요. 그러면 대륙이동설, 과거에 이런 걸 판게아 대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륙의 모양과 화석이 일치한다. 그러니까 이 대륙들이 떨어져 나와서 이제 지금 현재의 이런 대륙의 모습을 띠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령 오세아니아, 호주죠. 여기를 보면은 이 호주의 이것이 여기 인도 대륙과 과거에 붙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의 북부에서 발견되는 그 어떤 화석과 인도 대륙의 남쪽에서 발견된 화석이 거의 일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륙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끼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세아니아 대륙이. 예, 그래서 그걸 대륙 이동설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륙의 모양과 화석이다. 그리고 이런 걸 옛날에 판게아 대륙이라고 했다. 알겠죠? 예. 그다음에 판 구조로는 지구의 표면은 여러 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갈라져 있고 맨툴의 대류에 따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며 지각 변동을 일으킨다는 이론이다. 그래서 지구의 표면은 탁구공처럼 반질반질한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판이 그러니까 축구공이나 배구공처럼 조각조각이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판 구조론입니다. 예,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판의 경계를 보겠습니다. 판의 경계. 그래서 발산형 경계, 그다음에 수렴형 경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발산형 경계부터 보겠습니다.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이제 해양 지각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멘틀 대류가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이렇게 솟구쳐서 옆으로 퍼져 나가는 거예요. 식으면서 자꾸 바람 미, 그 바다 속에 있으니까 이게 물에 의해서 식겠죠. 바닷물에 의해서. 그래서 멘틀 대류가 상승한다. 발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꾸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대서양 중앙 해령.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지구 내부 구조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AD 중 판을 가리키는 구간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판이라는 것은 지각과 상부 멘트래요. 그래서 A와 B. 예, 요건 뭐 한 번 나오면 거의 안 나오는 문제인데 그냥 참고로 실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멘틀은 여기까지인데 멘틀 중에서도 위에 부분은 이제 이것이 고체 좀 단단하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건 답이 A, B를 합친 거니까 답이 이제 C가 되겠습니다. C. 알겠죠? 예. 그 다음에 발산형 경계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답이 C. 예, 해양판에 여기 그걸 해령이라고 그래요. 바닷속에 이렇게 자꾸 솟구쳐 올라오면서 이게 이제 그 산들이 쭉 이어져 있는 모습을 띈다는 거죠. 이게. 알겠죠? 그래서 이걸 해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이 C번. 그 다음에 수렴형 경계. 예, 수렴형 경계는 서로 이렇게 모인다는 거예요. 모여서 이렇게 하나는 꺾어져 들어가고 하나는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거는 보통 커다란 산맥을 형성합니다. 스곡산맥. 그래서 이제 대륙판과 해양판이 부딪히잖아요. 그럼 해양판은 밀도가 커가지고 무거워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대륙판은 그 밀도가 작아서 위로 솟구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계적인 큰 산맥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 안데스 산맥. 그리고 이 사이에 깊은 계곡 같은 게 생깁니다. 그걸 해구라고 그래요. 해구. 그리고 이 솟구치는 부분이 섬처럼 드러나는 게 그걸 호상열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이 대표적인 거고 여기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수렴형 경계는 스곡산맥, 산맥이 생긴다는 거. 알겠죠? 이 그림 보면서 잘 이해를 하세요. 예. 여기 해구 그림도 있고. 예. 그런데 23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형은 이렇게 해서 산맥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산맥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면은 문제에 있는 단어와 그 보기에 있는 단어를 비슷한 걸 고르면 그게 답입니다. 알겠죠? 근데 보존형 경계는 이제 단층 하나밖에 없어요. 단층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좀 뭐 어렵게 하면 산 안드레아스 단층인데 그래서 단층이라는 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도 다 돼 있잖아요. 써 있잖아요. 단층. 여기 단층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는 산소가 가장 많다. 그 다음에 규소다. 알겠죠? 그래서 규산형 광물이 많다. 왜? 산소와 규소가 가장 많으니까. 그래서 규소 1개와 산소 4개. 알겠죠? 자, 21번 보겠습니다. 규산형 광물을 대표하는 기본 구조는 규소 원자 1개와 무슨 원자 4개라고 그랬죠? 산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게 배우는 게 이걸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거 계속 그냥 문제랑 이렇게 대조해 가면서 계속 보시고 과학 시간 바로 전이 점심 시간입니다. 그래서 점심 시간에 이걸 제가 드린 이 유인물을 한번 쭉 훑어보시면 다 기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9번 광상. 광상은 우리가 흔히 이제 광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이걸 광상이라고 부르는데 이용 광물, 쓸모 있는 광물이 모여 있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화성 광상은 마그마가 녹아서 저기 냉각이 돼서 그 생긴 그 광물들이에요. 그래서 비싼 거 보통 금, 은, 구리. 알겠죠? 예, 퇴적은 이제 쌓여서 오랫동안 썩고 운반되고 쌓여서 생긴 겁니다. 그게 석탄하고 철. 알겠죠? 퇴적. 퇴적은 쌓인다는 뜻이에요. 변성은 뭐냐면 고온에 마그마가 어마하게 뜨거운 그 고온의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물질에 닿으면 그게 변합니다. 그래서 석탄에 마그마가 닿으면 흑연으로 바뀝니다. 알겠죠? 그래서 흑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10번 대기 대순환과 표층 해수의 순환, 에너지 불균형의 해소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지구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 저위도, 적도 주변, 그다음에 이제 30도, 60도, 90도 이렇게 나누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저위도 주변이 이게 에너지가 과잉이에요. 예, 알겠죠? 여기가 더운 지방이죠. 열대 지방, 더운데. 예, 그래서 여기는 에너지가 많아. 그러니까 이것들이 에너지가 어떻게 이동하냐면 이게 고위도 지방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동하는 거죠. 그게 에너지 부족. 그 에너지가 이동한다. 또 대기는 대순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편서풍. 편서풍이 뭐냐면은 중위도 지방, 30도와 60도 이 사이에 여기를 중위도 지방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늘 서쪽에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렇게 서쪽에서. 예. 그래서 이걸 편서풍이라고 해요. 치우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날씨를 대충 어떻게 많이 이제 예보를 하냐면은 중국 쪽의 그 기상 상태를 보면 우리나라가 짐작이 됩니다. 왜? 편서풍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는 편서풍이 제일 잘 나옵니다. 그다음에 과거에 무역을 할 때 이용했다고 해서 무역풍. 0도, 30도 사이에서는 무역풍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대기는 끊임없이 이렇게 그 이동을 한다는 거. 그래서 에너지 이동이 함께 이루어진다. 그다음에 열대성 저기압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태풍이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미국 쪽에서는 북아메리카 쪽에서는 허리케인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도, 방글라데시 쪽에서는 사이클론, 그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쪽에서는 윌윌리. 그 같은 태풍인데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사막화, 자연적 요인은 가뭄, 비가 안 오는 거죠. 그리고 인위적 요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꾸 나무를 베어내고 개발하고 거기다 이제 목축을 하면서 땅이 쓸모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양의 황폐화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엘니뇨, 동태평양 적도 수역의 수온이 평소보다 높아지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남아메리카 쪽이죠. 그래서 올해 26년하고 27년이 역사 이래로 가장 그 엘니뇨 현상이 심해질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기상이변, 폭우나 폭염 이런 것들이 자주 나타난다. 아시겠죠? 엘니뇨, 아시겠죠? 기상이변. 근데 보세요. 그림은 태평양 적도구역 해역에서 부근 해역에서 평상시와 무역풍이 약화된 시기의 대기와 해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뭐 그, 그 태평양 오른쪽에 이제 동태평양 쪽에 뭐 이런 그 변화 현상 이런 게 이제 엘니뇨입니다. 전부 엘니뇨. 알겠죠?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이런 기온의 어떤 변화 때문에 기상이변이 생기는 거 아시겠죠? 그다음에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이제 화석연료라고 그러죠. 그래서 화석연료는 어떤 걸 얘기하면 석탄이나 석유나 천연가스 이걸 태우면은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구 위로 올라가서 이게 이제 비닐같이 뒤집어 씌우는 비닐하우스 이펙트, 그린하우스 이펙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지구가 점점 이제 따뜻해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자, 23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현상은 그래서 평균 기온의 상승하는 현상이다. 그러면 건 지구온난화. 그럼 뭐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 그래서 이거 지구는 이제 태양 에너지에서 연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너지와 물질이 이동한다. 그래서 직권 보겠습니다. 맨 위가 이제 지각, 이건 고체입니다. 멘틀은 고체인데 유동성, 뜨겁게 이제 뜨거운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게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액은 액체, 그다음에 내액은 고체, 주성분은 철이다. 철. 그다음에 기권, 우리 머리 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는데 중간권과 열권은 거의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바로 머리 위에 있는 거 여기가 대륙권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이제 기상 현상이 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대륙권은 보통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가잖아요. 그럼 대개 이 대륙권 위를 갑니다. 그래서 창문을 내다보면 밑에 하얀 구름이 깔려 있죠. 그게 대륙권이에요. 그래서 이 비행기들은 보통 성층권으로 다닙니다. 왜? 대륙권으로 다니면은 그 기상 현상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륙권은 기상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다. 그다음에 성층권에는 오존층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O3.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차단을 해준다. 알겠죠? 그래서 수권은 물이죠. 수권은 이제 바람에 의해서 혼합층이라는 게 형성되고 그다음에 그 혼합층 바로 밑에 수온약층. 갑자기 수온이 뚝 떨어지는 수온약층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맨 아래 그 가장 깊은 바다 쪽을 이제 심해층이라고 하죠. 해수 바닷물은 나트륨과 염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트륨과 염소. 그래서 염화나트륨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육수는 이제 육지에 있는 물이에요. 강이나 호수 이런 거. 그래서 이거는 탄산 칼슘, 칼슘과 탄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조금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부분은 이렇게 별표를 쳐놓고 한 번씩 더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상식적으로 다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걸 그냥 일반 상식으로 알아둬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4번 생물권입니다. CONH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이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성분이거든요.
탄소, 산소, 질소, 수소. 그래서 생명체는 이런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외권은 우주입니다. 우주는 H, 수소가 주성분이라고 그랬죠? 예. 근데 21, 지구 시스템을 이루는 각권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현상에 해당하는 상호작용은 이렇게 되어 있죠. 석회암지대에서 지하수의 작용으로 석회 동굴이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지하수라는 건 물이죠. 그뭐 동굴, 뭐 지대, 뭐 이런 거는 다 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하고 어떤 땅 사이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답이 B가 되겠죠. 아시겠죠? 예. 그다음에 21, 다음은 그림은 직권의 층상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A, D는 각각 지각, 멘틀, 외행, 내액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A가 지각이라는 거, 이게 맞는 거죠. 알겠죠? B는 액체가 아니라 위쪽은 거의 고체예요. 마그마가 굳은 상태고 밑에는 이제 고체 상태인데 뜨거운 그 온도 때문에 이제 이게 녹아 있는 상태죠. 유동성 있는 고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거 뭐 전체적으로 다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딱 맞으면은 그걸로 하나 동그라미 치고 내려가면 됩니다. 알겠죠? 예. 그다음 22. 어느 해역의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층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돼 있죠. A에서는 기권과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게 혼합층이라고 그랬죠. 혼합층. 이게 맞고. 그다음에 B에서는 깊어질수록 수온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거죠. 물속은 이제 들어갈수록 수온이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C는 그 수온 약층이 아니라 심해층이죠. 그 답이 기억 하나입니다. 알겠죠? 예. 그다음에 스펙트럼. 스펙트럼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빨주노초 파남보예요. 예, 그래서 이게 여기 빨간색이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보라. 그래서 빨간색을 갖다 한자로 적이라고 그래요. 붉을 적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보라색을 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빨간색 바깥을 적외선, 보라색 바깥을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건 자외선과 적외선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눈에 볼 수 있는 거 빨주노초 파남보를 가시광선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게 스펙트럼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이는 게 연속 스펙트럼. 예, 아시겠죠? 그 다음에 흡수선 스펙트럼, 방출선 스펙트럼. 알겠죠? 예. 그래서 시험에는 이제 칼라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흑백 시험지를 하기 때문에 이 연속 스펙트럼은 거의 안 나옵니다. 칼라로 이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나오면 주로 선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자, 24. 수소기체 방정관에 나온 빛이 방출 스펙트럼을 분광기를 이용하여 맨눈으로 관찰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보세요. 자, 선 스펙트럼이다. 맞죠? 여기 선이 보인다고 해서 이게 선 스펙트럼이에요. 또 가시광선 영역에 속한다. 예, 스펙트럼은 무조건 가시광선이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기억, 니은. 벌써 답이 나왔죠. 뭐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헬륨의 스펙트럼도 같은 위치에 선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거는 뭐 몰라도 되는 거지만은 이거는 수소잖아요. 그래서 원소가 다르면은 스펙트럼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이제 원소를 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몰라도 그냥 이렇게 아는 거 위주로 제가 정리해 드는 거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20번 그림은 태양의 흡수 스펙트럼과 수소 헬륨 기체의 방정관을 이용하여 어떤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태양은 수소와 헬륨을 포함하고 있다. 맞잖아요. 이게 다 그림에 써 있잖아. 그 다음에 헬륨 스펙트럼에는 흡수선이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 여기 보면은 흡수선 이게 이제 흡수예요. 이게 방출이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흡수가 아니라 방출이잖아요. 방출.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태양의 대기는 다양한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 수소 헬륨이라고 써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기억 디귿해서 4번입니다.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원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원자는 보통 중성을 띱니다. 그래서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 전자를 얻는 음이온이 된다. 그래서 이제 원자는 중성인데 왜 그러냐면 이 핵이 양성을 띄어요.
그리고 전자가 마이너스를 띄고 음성. 그래서 이걸 합치니까 중성을 띄는 겁니다. 또 그 핵이라는 것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중성자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중성을 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18번.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금속 원소는 이제 열과 전기가 잘 통한다. 그래서 전자를 이뤄 양이온으로 되기 쉽다. 철, 구리, 금은, 리튬 이런 걸 얘기하고, 비금속은 열과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 전자를 넣어도 음이온으로 되기 쉽다. 그래서 탄소, 산소, 수소, 질소, 염소 이런 것들. 그래서 벌써 보기만 해도 대충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구별이 되죠. 그래서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는 이온 결합. 금속과 비금속이 합칠 때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띄기 쉽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이 합치는 이온 결합이 되기 쉬운 거예요. 비금속 원소끼리는 공유 결합. 알겠죠? 예. 그다음에 화학기호. 요거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O는 산소다. 그래서 호흡하는데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연소, 물질을 태울 때도 산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수소는 우주, 그다음에 청정 에너지. 그다음에 탄소는 숯, 다이아몬드의 구성 원소가 탄소입니다. 배열이 다른 거죠. N은 질소. 그래서 우리가 과자 봉지가 이렇게 빵빵하고 불룩한 이유가 과자가 부서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질소를 충전하는 거죠. 알겠죠? 그다음 NH3는 암모니아, CH4는 메탄, H2O는 물, CO2는 이산화탄소. 이게 산소가 두 개라고 그래서 이산입니다. 탄소. 그다음 CL은 염소, 표백, 소독. 우리가 집에서 쓰는 락스라는 게 이게 염소계 표백제입니다. 그래서 표백도 되면서 소독도 하죠. 알겠죠? 그다음 헬륨은 풍선, 공중에 띄우는 거죠. 나트륨은 소금, 성분 짠 거. 알루미늄은 캔, 건축자재. 아파트나 뭐 주택의 건축자재, 창문용으로 많이 쓰이는 거죠. 그러면 CU는 구리, 전선으로 쓰이고 A유는 금, Fe 철, 금속 중에서 가장 많다. 지구, 핵 4개 주성분이죠. HG는 수은, 온도계, 리튬은 배터리. 알겠죠? 자, 이온 결합 보겠습니다. 이온 결합은 이제 금속과 비금속 원소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합쳐진다 그래서 이걸 갖다 이온 결합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자, 9번. 이온 결합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산소 기체가 해당한다? 아니죠, 이거는. 이온 결합 물질이 아니죠.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흐른다. 왜? 플러스 마이너스가 합쳐진 거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이온과 음이온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생성된다. 맞죠? 그러니까 니은하고 디귿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9번 같은 문제를 학생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여긴 나트륨 원자가 이른 전자의 개수는 이렇게 되죠. 이걸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개 이렇게 고르면 돼요. 뭐 심오한 여기 이론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보고서 고르면 됩니다. 그다음에 1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화학결합에 의해 형성된 물질은 금속과 비금속 원소 사이에 형성된다. 그러니까 벌써 답이 4번 나왔잖아요. 두 가지 원소가 결합된 거잖아요. 양이온과 음이온.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알겠죠? 예. 그다음에 8번 기억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되죠. 무슨 이온은 염화 이온과 결합하여 소금을 만든다. 나트륨이죠. 나트륨. 알겠죠? 예. 소금하면 NaCl. 요거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예. 염화 나트륨. 알겠죠? 예. 그다음에 공유결합은 이제 전자쌍 두 개를 공유한다는 건데 비금속 원소끼리 결합한다는 거. 대표적인 게 물. 그다음에 우주를 구성하는 성간물질이 있는데 뭐 물이 주로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겠습니다. 6번 그 그림은 수소 분자의 형성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음 중 수소 분자와 같이 공유 결합으로 형성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수소가 보이니까 수소 있는 걸 찾으면 돼요. 그냥 이렇게 물.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에 있는 것과 비슷한 걸 찾으면 된다니까. 어. 그다음에 공유 결합 물질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공유는 같은 걸 두 개를 이제 공동으로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이거죠. 뭐. 이게 다 공유라니까. H 두 개, N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알겠죠?
CL. 근데 CA와 CL이잖아요. 그 다음에 탄소 원자와 수원자의 개수비는 여기 있는 대로 씌워주면 되죠. 하나, 요거는 4개. 1대4. 알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 푸는 건 좋은데 보통 이제 너무나 많이 풀지 말고 이제 과거의 것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풀면은 뭐 한 2개년도 아니면 3개년도 정도 풀고 그것도 시간이 없다 그러면 제가 여기 제시하는 요 문제만 풀어도 시험 보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주기율표 이것도 학생들이 굉장히 어렵게 하는데 생각하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 순서로 원소를 배열한 표이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같은 족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같은 족. 그럼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알겠죠? 그리고 원자과 전제라는 것은 뭐냐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제를 갖다 원자과 전제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표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얼마나 이게 황당한지. 자, 13조 원소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게 13이 나오면은 무조건 10을 빼면 돼요. 10이 넘는 거는. 그러면은 가장자리 3개 있는 걸 고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알겠죠? 이렇게 고르시면 되고. 알겠죠? 그다음에 원자과 전자가 4개인 거. 원자과 전자는 가장 바깥에 있는 것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4개 있는 걸 고르면 되잖아요, 요거. 하나, 둘, 셋, 넷. 요거. 이해됐죠? 그다음에 전자수가 가장 큰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큰 원소는 하면 숫자 가장 큰 거 10을 빼면 되니까. 그럼 이건 좀 알겠죠? 그다음에 염소 원자의 전자 배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CL이에요. 염소죠. 이거 금속이 아닙니다. 이건 틀린 거고. 3주기다. 주기가 뭐예요? 한 바퀴 도는 걸 주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1주기, 2주기, 3주기. 이거 맞잖아요. 원자과 전자, 최외곽,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라고 그랬죠? 이거 세 보면 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맞네. 그러니까 니은 비롯해서 4번. 알겠죠? 그러니까 주기율표 이런 거 보고서 뭐 그 연구할 필요 없어요. 근데 원자 번호가 가장 큰 거. 그냥 번호가 큰 거 그냥 고르면 돼요. 18번. 알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내는 것이다. 원소 가라 중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수가 8개이고 반응성이 거의 없는 거. 뭐 반응성 이런 거 알 필요 없다니까요. 이거 8개면 10을 빼라 그랬죠? 이거만 하면 되죠. 하나. 그 다음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것은 같은 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족이잖아. 17족. B와 D. 그럼 이게 헷갈려서 C, D를 고르면 어떻습니까? CD 안 주잖아요. CD가 보기 없습니다. 이거는 그 교육과정 평가원 이런 데서 출제할 때 수학이랑 과학은 학생들이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하게 내기로 출제 방침을 정하고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려고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고 이 요령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미의 원소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A와 B는 같은 주기이다. 주기가 여기 2주기죠? 그 나왔죠. 원자 번호는 A가 B보다 번호가 다르잖아. 16, 17. 이건 틀린 거지 당연히. 그 다음에 A와 B는 원자과 전자의 수가 같다. 원자과 전자는 최외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0을 빼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르잖아. 그래서 틀린 거죠. 그 답이 기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 전자가 채워진 전자 껍질의 수가 2개인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긴 그 임의의 원소 AB 중 전자가 전자가 채워진 전자 껍질의 수가 2인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 고르면 돼요 이게. 알겠죠? 어, 여기 뭐 12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10을 빼도 이건 7이고 8이니까.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산화 환원 반응 이것도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 여기 나오는 것만 계속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산화라는 게 산소와 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산화예요, 산화. 어. 그래서 여기 이제 산화된 물질이 무엇이냐 이것이 이제 시험에 가장 잘 나오죠. 그럼 어떤 것이 산소와 결합됐느냐? 이게 산소와 결합된 거잖아요. 이거는 산소와 결합된 후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산화된 물질은 CU예요. 알겠죠? 여기서 요게 이제 조금 헷갈리는데, 요건 뭐 요령만 터득하면 되니까. 이것도 여기서 이제 산화된 물질은 뭐냐? 이게 산소와 결합된 거잖아요. 어떤 게 산소와 결합됐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알겠죠? 그 여기도 MgO가 됐으니까 여기도 Mg가 이제 산화된 물질이고. 알겠죠? 예, 그리고 여기는 그 여기서 CO2가 됐죠? 그러니까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여기 C를 얘기하는 거고. 알겠죠? 환원이라는 것은 반대로 환원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산소와 결합됐다가 다시 산소와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보면 오른쪽 다 보지 말고 산소와 분리되는 게 뭐냐? 그러면 이것이 산소와 분리된 거잖아요, 이게.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됐잖아. 알겠죠? 그리고 여기는 산소가 하나 결합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됐잖아. 그래서 산화는 CO, 요거. O와 결합되기 전에 물질을 고르는 거예요. 알겠죠? 또 환원된 물질은 뭐냐? 산소와 분리가 됐잖아,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산화된 건 뭐냐? 그러면 이거는, CO가 CO2가 됐잖아. 산소와 결합이 됐잖아. O가 하나 더 붙었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같은 문제 가지고 계속 그 반복해서 풀어보세요. 그럼 알게 됩니다. 자, 산화된 것은 뭐냐? 그러니까 어떤 게 산소와 결합이 됐느냐? 이거잖아요, 이거. 이게 산소와 결합이 돼서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C를 골라야 돼요. 이걸 고르면 안 돼. 이게 좀 이제 그나마 좀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구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산화되는 것은 하면은 산화된 이후의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산화되기 전에 것을 고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소를 잃어 환원되는 반응은 그러니까 어떤 게 산소를 잃었는지 이게 산소를 잃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이걸 골라야 돼요. 이걸 고르면 안 돼. 이걸 고르면 안 돼. 알겠죠? 근데 산화되는 반응 물질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게 산소와 결합됐는지 이거 아니에요. 이게 여기 산소와 결합돼서 산소가 하나 늘었죠. 그러니까 CO를 골라야지. CO. 알겠죠? 그래서 이게 전부 제가 여기 얘를 괜히 제시해 준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시험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25 전자가 이동하는 산화 환원 반응. 그래서 전자를 잃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라는 것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중성을 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전자를 잃는 걸 갖다 산화라고 그래요. 전자를 잃는 거. 그러니까 즉 플러스가 되는 거지. 환원은 반대로 전자를 얻는 것. 그래서 플러스가 없어지고 중성을 띠거나 아니면 원래 중성인데 전자를 얻으니까 마이너스 하나가 더 늘어나죠. 그래서 그걸 환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세요. 자, 여기서 산화된 물질이 뭐냐? 그럼 산화된 물질은 요거예요. 왜? 이것이 이걸로 됐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중성이었는데 플러스를 띠잖아. 플러스를 띈다는 얘기는 마이너스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야. 알겠죠? 또 환원된 게 뭐냐 그러면은 여기서 플러스를 띄었죠? 근데 여기 중성을 띄잖아. 그러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갔잖아. 그 다음에 산화된 게 뭐냐 그러면 여기 mg인데 여기 mg 이가가 된 거죠. 플러스 이가. 그래서 여기 플러스로 된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환원은 뭐냐? 이거는 이제 중성이었는데 전자를 얻은 거지. 오히려. 그래서 환원은 오트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걸 반복해서 풀어보면 돼요. 자, 9번 다음 설명의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질소하는 수용액에 구리선을 넣어두면 구리는 전자를 잃어 구리 이온으로 산화되고
그러니까 물질은 하나가 산화가 되면 하나는 환원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산화환원은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산화환원.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 써 있죠? 전자를 얻는 게 뭐야? 환원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환원이 되는 건 뭐냐? 이렇게. 환원이 되는 거. 그러니까 전자를 얻는 게 환원이라고 그랬죠? 전자를 얻는 게. 그래서 중성을 띠는 거잖아. 그러니까 답이 요거지. 요거. 알겠죠? 이 CU는 환원이 된 그 결과를 얘기하는 거고, 환원이 되는 것은 이거예요. 이게 이제 전자를 얻어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게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 말 때문에. 예. 근데 26번은 한때 시험에 자주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 화학 반응식은 반응물과 생성물이 똑같이 그 개수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면 여기 O2 산소가 두 개 있죠. 그럼 이쪽도 두 개가 있어야 돼. 그럼 여기다 2를 곱해줘야지 뭐. 그럼 2는 4에서 수소가 4개가 되죠. 그럼 여기다 2를 또 곱해줘야지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왼쪽에 원소의 개수와 오른쪽 원소의 개수를 똑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보세요. 여기는 오른쪽에 H가 4개죠? 그럼 여기 4개를 맞춰주려면 2를 곱해줘야지. C는 하나씩 맞고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건 여기다 6이라고 다 기억하면 돼요. 6. 이게 이제 광합성의 그 화학 반응식인데 이게 6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포도당의 화학식이에요. 포도당. 그래서 이건 뒤에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이거는 이제 하나하나 따지는 것보다도 C6H12O6 포도당이 나오면 이거는 광합성이구나. 그래서 6이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6. 알겠죠? 그래서 이걸 다 어떻게 기억하느냐? 점심시간에 점심 간단하게 잠깐 먹고 이거 쭉 들여다보면 다 맞게 돼 있어요. 네 번째 거 보겠습니다. 여기도 왼쪽에 고정되어 있는 게 C죠? C가 두 개가 고정되어 있어. 그럼 여기다 2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C를 두 개를 맞춰줘야 되니까. 그럼 C는 맞았죠? 그 다음에 여기 O가 몇 개예요? 여기 두 개죠? O가 여기 두 개 있고 여기 4에다 O를 갖다 하면 이게 네 개죠? 그러니까 총 6개잖아. 그럼 6개를 맞춰주려니까 여기다 3을 곱해주면 되지. 알겠죠? 예. 그다음에 화학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정촉매를 쓴다. 촉매라는 것은 어떤 반응을 빨리 일어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걸 촉매라고 그래요. 또 반응물의 농도를 증가시킨다. 그래서 불을 빨리 그 숯불을 갖다 빨리 그 화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산소를 증가시켜 주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반응물의 농도를 증가시킨다. 그래서 반응 입자 충돌 횟수가 증가한다. 아시겠죠? 근데 산과 염기입니다. 산은 금속과 반응하여 전기가 흐른다. 그래서 산은 수소 이온이 있어요. 그리고 신맛을 띈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염산, 황산, 탄산, 아세트산 이렇게 산자가 다 들어갑니다. 다만 이제 이거는 H가 다 앞에 써 있는데 아세트산만은 이게 뒤에 가서 H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염기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세트산 하나 잘 기억하고. 염기는 금속과 반응하지 않으며 전기가 흐른다. 그래서 이거는 수산화이온 OH가 있습니다. 그리고 쓴맛. 비누가 대표적인 염기예요. 여기서 NaOH, CaOH2, 수산화칼슘, 수산화나트륨. 알겠죠? 그래서 여기 OH하고 EOH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CH3COOH는 아세트산이라는 거. 알겠죠? 근데 여기 10번 보세요. 염기성을 나타내는 건 하면 뭐라 그랬죠? OH. 또 하나니까. 이거는 산이라니까. OH가 아니라 H예요. CH3COO와 H가 결합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림 나와도 여기 그림에 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기억.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거. 그럼 여기 이걸 그림을 안 봐도 여기 H가 공통적으로 들어있잖아요. H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 속에 답이 다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기억에 해당하는 기체는 이렇게 돼 있죠? 기억에 해당. 그러니까 여기 수소가 있잖아. 수소. 그리고 여기 O가 있잖아. 산소.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걸 BTB 지시약을 갖다 넣었을 때 이제 색깔이 변하는 걸 다 외우는 사람인데 그러지 말고 이건 뭐냐면은
H와 OH의 차이점을 고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답이 H. 이거는 산이고 나머지는 다 염기라는 거지. 염기. 알겠죠? 근데 염기성을 띠게 하는 이거는 염기성은 뭐라고 했죠? OH. OH. 알겠죠? 그러니까 H와랑 OH만 구별하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중화는 그것만 기억하면 다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산화칼륨의 수용액과 모든 수용액을 혼합했더니 중화 반응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건 다 OH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H. 알겠죠? 산과 염기가 만나는 걸 중화 반응이라고 그랬잖아. 중화.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중화. 산의 수소 이온과 염기의 수산화 이온이 만나면 물을 만드는 중화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H와 OH가 만나서 이때 물이 생기고, 그 다음에 물이 생기고 열이 발생합니다. 이걸 중화열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중화 반응의 사례는 생선에다 비린내를 없애주기 위해서 레몬을 뿌린다든지, 치약으로 입냄새를 없애준다든지, 산성화된 태화액이나 호수에다 석기가루를 뿌려준다. 그래서 그 경복궁 안에 그 경회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연못이 있어요. 거기다 주기적으로 석회가루를 뿌려줍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제산제, 위산이 굉장히 심할 때 제산제를 복용해서 중화시켜주죠. 알겠죠? 예. 그 다음 12번. 이온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염산과 나트륨. 여기 H와 OH가 만나는 거예요. 알겠죠? 답이 이거죠. H.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서 물이 생기고 열이 발생한다. 그러면 A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A. 그래서 A는 뭐냐면 여기 NaOH가 있잖아. NaOH. NaOH. 여기 들어있죠? 그리고 그 CL이 있고 뭐 H가 있고 막 여기 이런 게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 CL하고 H가 여기 없는 게 여기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답을 요걸 고르면 되지. 여기 CL이 또 이거 하나밖에 없죠? 여기 CL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고르면 돼요, 그냥. 근데 그림은 묽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중화 반응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이온 기억은 이렇게 돼 있죠? 그 여기도 보면은 염산이잖아. 이거 수산화나트륨. 그러니까 OH. 알겠죠? 중화 반응이라고 그랬으니까 H와 OH가 만난다고 그랬잖아. OH. 알겠죠? 산화 환원 반응의 사례가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연소시킨다. 타는 게 연소가 이제 산화입니다. 그다음에 붉게 녹수는 것도 산소화 반응에서 이렇게 산화고, 그다음에 산성화된 토양에 석회가루를 뿌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석회 비료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중화죠, 중화. 또 사과를 깎아 놓으면 산소화 반응해서 색이 변한다. 이게 갈변이라고 그러죠. 이게 산화. 알겠죠? 예. 그다음에 자유낙하 운동과 중력하 속도. 이것도 학생들이 가장 굉장히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자유낙하 운동, 지구 중력에 의해 물체가 떨어지는 운동이다. 그래서 중력 가속도는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1초마다 9.8m/s 제곱씩 증가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자, 그림과 같이 질량이 다른 두 물체 A와 B가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자유낙하할 때 A와 B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력 가속도는 그 지구가 끌어당길 때 그 끌어당겨주는 힘이에요. 그걸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중력 가속도는 똑같아요. 9.8 m/s 제곱. 그래서 볼 것도 없어요, 이건. 또 지면에 닿기 직전의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이제 B가 더 크죠. 그 다음에 A와 B의 운동 방향은 중력 방향과 반대가 아니라 같죠. 중력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죠. 중력은 지구가 끌어당기기 때문에 생기는 그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B보다 크다? A의 중력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다 이제 질량을 갖다 이제 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중력의 크기는 이제 B가 더 크죠. 이게 무게가 더 나가니까. 알겠죠? 네.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동일한 위치에서 공 A, B를 수평 방향으로 던졌을 때 A, B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수평 방향의 속력은 B가 A의 몇 배인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도 여기 이게 이제 수평 방향의 속력이에요. 그럼 여기 A가 6이죠.
B는 18이야. 이거 따져보면 3배라는 거 알 수 있잖아. 3배. 알겠죠? 예. 그 다음에 그림은 수평 방향으로 던진 공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공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단 중력 가속도는 9.8m/s 제곱이고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 그래서 수평 방향의 속력을 일정하다. 이 칸을 갖다 만들어 놓은 이유가 이게 이제 속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이건 일정하잖아. 늘. 그렇죠? 이게 맞고. 연직 방향은 우리가 이제 수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길이는. 이게 다 다르잖아. 이렇게. 점점 길어지죠? 그러니까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그걸 가속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건 틀렸죠. 그래서 연직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한다. 이게 연직 아래로 내려가는 이유가 지구가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6번 그림은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A, D 지점 중 물체의 속도가 가장 빠른 지점은 여기 이제 그림이 조금 사실은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뭐 출제자의 의도를 보고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땅에 닿기 바로 직전이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답이 D번. 알겠죠? 그러니까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충격이 가장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림은 수평 방향으로 던져진 공의 위치를 같은 시간 간격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공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죠. 수평 방향의 속력은 일정하다. 이 칸이 수평 방향의 속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늘 일정하죠. 알겠죠? 그 다음에 수평 방향의 수평 방향으로 힘이 계속 작용한다. 그 다음에 이건 수평 방향으로 힘이 계속 작용하면은 점점 이제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죠. 이게 옳지 않은 거. 연직 아래 방향으로 속력은 증가한다. 이게 속력이라니까. 점점 길어지죠. 길어진 거. 이게 중력 가속도예요. 그래서 연직 아래 방향으로 힘이 계속 작용하기 때문에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죠. 알겠죠? 6번 그림은 자유낙하하는 물체 A의 운동을 1초 간격으로 촬영한 것이다. 기억 구간의 거리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도 그림 나오면 이렇게 비례를 따져보라 그랬잖아. 5, 15, 25. 그러니까 10씩 늘어나는 걸 알 수 있죠. 이건 35겠죠. 이게 사실은 9.8m/s 제곱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이제 반올림해서 10으로 따져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네, 3번 표는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수평 방향 속도와 연직 방향 속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 나타낸 것이다. 기억 플러스 니은의 값은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여기가 전부 5로 나와 있잖아요. 5로. 그럼 여기도 5야. 10, 20, 40이죠? 그럼 여기다 30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5와 30을 더하니까 35 이렇게 되죠. 네, 그림은 수평 방향으로 던진 공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A와 B 지점에서 물리량이 같은 것만을 보고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와 여기에 같은 그걸 고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 방향의 속력은 같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내려보면은 이게 같은 거예요. 이게 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연직 방향의 속력은 이걸 나타내는 거니까. 이건 다르잖아. 예. 그다음에 공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같습니다. 예, 중력. 예, 그래서 기억과 디귿해서 답이 4번입니다. 알겠죠? 예. 그다음에 그림과 같이 공이 자유낙하하는 동안 시간에 따른 속력의 그래프로 오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속력과 시간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로 이제 속력이 증가하는 거죠. 그게 9.8m/s 제곱이에요. 알겠죠? 예. 그래서 2번이고. 그다음에 그림은 자유낙하하는 물체를 같은 시간 간격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구간 AC에 대한 AC에서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AS의 가속도는 0이다. 아니죠. 여기 이 가속도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니까 요게.
이제 가속도가 0이다. 이게 이제 틀린 거죠. 이건. 자, 이건 틀린 거고. 그 다음에 B에서의 속도는 일정하다. 이것도 점점 이렇게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틀린 거고. 그 다음에 C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0이다. 아니죠. 이건 밑에서 당기는 힘이 있는데. 그래서 A와 B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같다. 이게 중력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운동량이라는 것은 질량 곱하기 속도. 질량이 클수록 속도가 빠를수록 운동량은 커진다. 그러니까 몸무게가 큰 사람과 몸무게가 작은 사람은 운동 시합할 때, 특히 이제 뭐 권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그게 이제 체급이 다르게 이제 경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조그만 차가 가서 부딪히는 거랑 큰 화물차가 빠른 속도로 가서 부딪히는 거랑 완전히 달라지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속도가 빠를수록 운동량은 커진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계산 문제 곱하면 돼. 2, 3은 6이죠. 6이야. 근데 1은 2죠. 그래서 B의 몇 배죠? 3배죠. 뭐, 3배. 알겠죠? 근데 이제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 혹은 나중 운동량에서 총 운동량을 빼면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거고, 충격량을 줄이는 방법은 힘이 작용하는 시간, 즉 충돌 시간을 늘린다. 에어백, 범퍼, 안전띠, 헬멧, 보호대 이런 걸 착용할 때 이제 충격량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10뉴턴의 힘이 5초 동안 작용한다. 그럼 이걸 그냥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50뉴턴. 알겠죠? 예. 그 다음에 AD의 총 운동량과 나중 운동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충격량의 크기가 가장 큰 것은 나중 운동량에서 총 운동량을 빼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3, 이거는 4, 그 다음에 이건 5, 6. 그러니까 답이 4번이죠. 근데 이것도 이 그림이 두 개 나오죠? 그럼 무조건 이걸 곱해서 여기 2죠? 여긴 1이죠? 그래서 더해주면 돼요. 이렇게 더해주면 3. 알겠죠? 그래서 이때 충격량과 그다음에 여기서 또 튀어나올 때 충격량 이거 두 개를 합친 걸 얘기합니다. 네, 관성이라는 것은 이게 습관이라는 얘기예요. 습관. 그래서 현재 운동 상태. 그래서 정지해 있는 것은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 움직이는 것은 계속 움직이려는 성질이 있다. 그걸 관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버스를 탔을 때 나는 손잡이를 붙잡고 서 있는데 버스가 갑자기 출발한다. 그럼 뒤로 몸이 쏠리죠. 또 버스를 한참 타고 가고 있는데 서서 이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멈췄다. 그러면 앞으로 몸이 확 쏠립니다. 그래서 이런 걸 관성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알겠죠? 달리던 사람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다. 달리던 사람은 계속 달리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게 이제 관성이에요, 그게. 근데 돌부리에 걸리니까 몸은 앞으로 가려고 그러고 돌부리에서 몸은 이제 멈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몸이 쏠리는 거고. 근데 허다못해 먼지도 관성을 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옷에 이제 먼지가 묻어 있죠. 그 먼지는 원래 붙어 있던 옷에 가만히 있으려는 성질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흔들어 주니까 옷과 먼지가 분리되는 거죠. 그게 관성입니까? 관성. 그 다음에 열 효율, 에너지 효율은 공급된 에너지 양분에 이용하게 사용된 에너지 양 곱하기 100이다. 그래서 이 공식을 모르더라도 그냥 이제 따져보면은 금세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급받은 열 에너지가 100이다. 근데 2를 갖다 40을 했어. 그럼 나머지는 이제 방출이 됐겠죠. 이렇게 따지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계산한 게 이런 건데 그냥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 있는 대로 써놓은 거고 뭐 이걸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열원에서 1000줄, 저열원에서 600줄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열기관의 일의 순환 과정을 그러니까 열 효율은 그래서 여기서 방출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쓰인 거는 400을 쓴 거지. 400. 그러니까 40%를 쓴 거죠. 여기가 이제 400이니까. 그렇죠? 뭐 이게 그 나는 계산 문제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4자 여기 빼기는 되잖아. 1000에서 600 빼면 400 되니까 40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열기관이 고열원에서 100줄, 그 다음에 20줄의 일을 하고 저열원으로 80줄의 열에너지를 방출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열 효율은 몇 퍼센트? 여기 20. 어렵지 않잖아. 근데 여기도 50 했으니까 여기는 50이 되겠죠? 여기 50줄 이렇게.
그다음에 100주를 받아서 25주일에 일을 했다. 방출한 에너지는 빼면 되잖아요. 75. 알겠죠? 네, 35번 전자기 유도입니다. 자석의 움직임으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다. 이걸 유도전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초등학교 앞에 가면은 보통 이런 걸 팝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이걸 사온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요새 초등학교 앞에서 이런 것도 파는구나 하고,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제 꼬마 전구를 이렇게 코일을 연결해서 구리선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니까 여기 꼬마 전구에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막대 자석이 움직이는 속도가 빠를수록, 그렇죠? 자석의 세기가 클수록, 그러니까 큰 자석을 쓰면은 전구가 더 밝아지는 거죠. 그리고 구리 그 코일 가문 횟수가 많을수록 더 센 전류가 흐른다는 거. 알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NS의 방향을 바꾼다. 그러면 이제 유도 전류의 방향도 이제 바뀝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쉽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이 막대 자석을 코일 속에 넣었다 뺐다 하면 코일의 도선에 전류가 유도되어 검육의 바늘이 움직인다. 이런 현상은 뭐죠? 그러니까 여기 벌써 이게 다 힌트를 줬잖아요. 유도. 전자기 유도. 그 다음 4번. 알겠죠? 예. 그래서 3번. 그 검육의 바늘이 움직이는 경우만을 바늘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할 때만 움직이겠죠. 알겠죠? 그때만 전류가 흐르니까. 근데 움직이지 않을 땐 당연히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그러니까 기억니은에서 답이 3번입니다. 그 다음에 유도 전류의 방향을 바꾸는 건 뭐라 그랬죠? 이거는 이제 자석의 극을 바꾸는 거예요. NS를 방향을. 그러면 이제 유도 전류의 방향도 바뀐다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전력 수송 과정에서 전력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전소에서 가정까지 올 때는 송전 전압을 처음엔 높입니다. 예, 그래야만 이제 가정으로 빨리 오니까 이게 이제 물로 말하면은 수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수돗물을 생산할 때 그 생산하는 곳에서는 수압을 굉장히 높여서 보내거든요. 그래야 그 가정까지 일일이 그 물이 다 도달을 할 테니까. 그리고 초전도 케이블 쓰거나 초고압 직류 송전을 쓴다. 그래서 아무튼 송전 전압을 높인다는 거. 그래서 그림은 전기 에너지의 생산과 수송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발전소에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죠. 맞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에 해당하는 전압은 22.9kV보다 작다. 그러니까 가정에 올 때는 얼마에 들어오죠? 220V. 알겠죠? 그래서 답이 작다. 이거 맞고. 그러니까 기억 니은이 벌써 답이 나왔죠. 수송 과정에서 손실되는 전기가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송전 전압을 높여서 보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그 소비지까지 거리가 멀수록 그 소비 전력은 그 손실되는 전력은 많습니다. 자, 5번 전기에너지 수송 과정에서 송전 전압을 높였을 때 우리가 전압을 높여서 보낸다고 그랬죠. 전류의 세기와 손실 전력의 변화가 옳게 나타나는 것은 그래서 손실 전력은 당연히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전압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전류의 세기도 줄이는 거예요. 그래야만 가정에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 건전지는 이제 건전지 안에 들어있는 화학 물질이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화력 발전은 화학 에너지. 그러니까 석유나 석탄이나 천연가스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원자력 발전은 핵 에너지가 우라늄 이것이 이제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전구는 그 한국전력에서 보내준 전기 에너지가 비대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전기 난로는 열 에너지로, 선풍기는 운동 에너지로. 알겠죠? 풍력은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그다음에 태양광은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파력은 파도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조력, 밀물, 썰물, 위치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조력은 이제 밀물이 들어왔을 때 그 물을 가둬뒀다가 썰물에서 나갈 때 그 위치,
높이의 차이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수력도 마찬가지죠. 높은 데서 아래로 물을 떨어뜨려서 그런 걸 다 위치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 신에너지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얻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라든지 석탄, 액화, 가스와 에너지. 알겠죠? 그다음에 재생 에너지는 자연 발생적인 에너지로 양이 무한화되는 거. 예, 그래서 태양 에너지, 수력 에너지, 풍력, 조류, 지열, 바이오. 뭐 대표적인 게 시험에 나온 게 옥수죠. 옥수에서 어떤 알코올을 추출하는 거. 근데 배설물이나 폐기물에서 에너지를 얻는 거. 이런 걸 재생 에너지라고 합니다. 근데 하이브리드라는 말은 두 가지 이상이 합쳐진 걸 갖다 하이브리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동차를 말하면 내연 엔진과 배터리를 같이 이용해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고효율 저공해 특징이다. 네, 원자력은 우라늄, 핵분열, 방사성 폐기물이 문제죠. 네. 자, 태양 전지를 사용하여, 그러니까 태양 고르면 되죠, 이렇게. 알겠죠? 또 파도 나왔다. 그럼 파자에서 파력발전. 이렇게 쉽게 고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은 이제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을 통해, 그래서 수소. 그러면 되잖아요. 자, 신소재, 이 그림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탄소 배열의 변화.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강도가 세면서도 유연성이 있다는 거. 그 열과 전기 전도성이 크다. 그래서 탄소강을 이용한 요새 제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그 자전거 있죠. 그래서 자전거는 이제 우리가 육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여성들이 그냥 한 손으로 들 정도의 자전거도 요새 나옵니다. 왜? 그게 강도와 유연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가볍고, 예, 그래서 플로렌의 모양, 축구공 모양이다. 그다음에 탄소 나노 튜브죠. 원통형, 공 모양. 예, 그래피는 이제 평면 구조, 알겠죠? 예, 또 규소는 이제 규소가 이제 이게 SI죠. 그 SI가 실리콘의 이제 약자입니다. 실리콘. 그래서 반도체, 스마트폰, 정보통신, 우주항공, 초전도체는 자기 부상 열차에서 이용한다. 12번 탄소 나노튜브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됐죠. 예, 그래서 열 전도성이 없다. 뭐 그래핀이 튜브 형태를 정사면체 구조를 이룬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성원자들이 이제 저기 열전도성이 없는 게 아니라 있다고 그랬죠. 산소 원자가 아니라 탄소 원자라고 그랬죠. 이건 이제 튜브 형태로 결합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튜브 모양이 보이잖아요. 알겠죠? 예. 그다음에 10번 그림은 자석 위에 떠 있는 신소재 기억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기억은 이렇게 돼 있죠. 예, 그것은 초전도체, 자기부상 열차 하면은 초전도체. 그다음에 전기 전도성이 뛰어나다. 배열된 평면 구조이다. 이걸 뭐라 그랬죠? 탄소. 알겠죠? 예. 자, 생태계는 이제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이 섞여 있는데 생물적 요인은 이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렇게 나눕니다. 생산자는 보통 식물을 얘기하고 소비자는 초식동물, 육식동물. 그다음에 분해자는 이제 생산자, 소비자가 이제 생명을 다하면 이렇게 분해하는 역할을 하죠. 세균, 곰팡이. 근데 비생물적 요인은 햇빛, 온도, 물, 공기, 토양 이런 것을 말합니다. 네, 17번 이 생태계에서 소비자는 이렇게 돼 있죠. 소비자는 여기 뭐 다람쥐죠. 일반적으로 동물이 소비자입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상위 계층의 소비자가 있고 하위 계층의 소비자가 있지만은 아무튼 동물이 소비자다. 그다음에 여우의 어떤 형태의 차이 이게 뭐냐? 그럼 여기 뭐 북극 여우가 있고 사막 여우가 있죠. 이 차이가 뭐냐? 온도죠, 뭐 온도 때문에 그 귀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 그래 한 그루의 참나무를 관찰했더니 햇빛을 강하게 받은 잎이 약하게 받은 잎보다 두꺼운 것이 확인되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식물은 보통 생산자라고 그랬죠. 햇빛은 비생물적 요인.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물적 요인을 나타내는 것이다. A에 해당하는 성물은 그랬죠. 그래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A는 생산자인데 생산자는 식물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벽.
자, 작용과 반작용. 작용은 이제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 생물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예, 그래서 빛이 강할수록 식물의 광합성이 활발해지죠. 예, 그래서 이게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반작용은 뭐냐면은 생물이 거꾸로 비생물적 환경 요인에 영향을 주는 거. 그래서 광합성이 활발해지면 산소 농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이제 공기가 깨끗해지고 이런 걸 얘기합니다. 자, 생물은 다양하다. 유전적 다양성. 한 생물 무리 내에 유전자가 다양하여 다양한 형질의 개체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인종도 다양하고 같은 민족 안에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이런 걸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종 다양성은 한 지역 내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종.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뭐 서울이라 그러면은 서울 안에 뭐 사람만 사는 게 아니죠. 뭐 고양이도 있고 개도 있고 뭐 각종 식물 뭐 곤충 뭐 다 살죠. 이게 종 다양성이에요. 근데 생태계 다양성, 우리는 온대 지방에 살지만은 또 온대, 열대, 한대 지방이 있고 또 사막도 있고 습지도 있고 삼림도 있고 다양하죠. 이걸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9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생물종의 다양한 정도다. 답이 써 있잖아요. 여기. 종 다양성. 자, 생태 피라미드, 생태계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태계 피라미드를 이루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상위 영양 단계로 올라갈수록 개체수, 생물량, 에너지량이 모두 감소한다. 알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아래 계층에 있는 그 하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개체수가 많아야 상위 영양 단계에서 먹어도 남아야만 그 어떤 그 평형 상태가 유지가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19번. 그림은 어떤 안정된 생태계 개체수 피라미드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생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그래서 A는 1차 소비자이다. 맞죠? 왜 2차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1차 소비자고 B는 이제 그 생산자겠죠. 참새는 B에 해당한다? 아니죠. 이거는 이제 식물이니까 안 되고.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개체 수는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는 거죠. 감소. 그 답이 기억이 많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개체 수가 가장 많은 단계는 어디라고 그랬죠? 그림에도 나와 있죠. D겠죠, 뭐 D. 자, 15번도 이제 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것도 보세요. 그림 그대로 보면 돼요. A의 개체수는 어떻게 되죠? A는 줄어들었잖아. 사이즈가 작아졌죠? 그러니까 감소예요, 감소. B는 커졌잖아. 그러니까 증가. 그 감소 증가해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예. 자,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 요소는 핵산, 세포막,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 이런 게 있다는데 핵산,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오죠. 핵산. 자, 사람의 염색체입니다. 사람의 염색체는 핵산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달한다. 또 체세포의 핵에 있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로 두 개씩 짝을 이룬다. 그래서 상동 염색체. 이게 이제 바로 이제 EN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엄마로부터 23개, 아빠로부터 23개. 예, 그렇게 해서 EN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합쳐서 46개. 그래서 22쌍의 상염색체. 이것이 이제 우리의 유전을 결정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한 쌍은 성염색체다.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구별하는 거. 그래서 남자는 XY예요. 그 다음에 여자는 XX. 알겠죠? 또 염색체 이상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이제 다운 증후군, 크라인펠터 증후군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증후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증후군. 그다음에 핵산의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거. 그다음에 상보적 결합이다. 그것은 끼리끼리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DNA는 이중 나선 구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A는 T하고만, C는 G하고만 결합을 해요. 그래서 여기 유전 정보를 담고 있다. RNA는 단일 가닥이에요. 단일 가닥. 예,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만 DNA와 다른 게 T가 아니라 U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CG 이건 똑같고 그다음에 단백질을 합성한다는 거. 자, DNA에서 RNA로 가는 게 전사, 그다음에 RNA에서 단백질 합성으로 가는 게 해독 번역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예. 전사는
핵에서 DNA에 저장된 유전 정보가 복사되어 RNA로 전달되는 과정. 그런 걸 전사라고 한다. 그 다음은 여기 U로 변하는 걸 요거 기억하라고 그랬죠?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으니까. 네, 번역은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단백질. 알겠죠? 또 DNA의 집합체를 게놈 아니면 지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게놈 지도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16번. 이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보세요. 니은에 해당하는 물질. DNA 다음에 RNA, 단백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답은 요거죠. 13번. DNA에서 RNA가 전사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염기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이게 모양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DNA에서는 여기서 A와 결합된 게 T라고 그랬잖아. T. 상보적 결합이라고 그랬죠? A는 T하고만 결합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면 여기 니은이 뭐냐? 요 모양이 요거 아니에요. 요거. 근데 T는 RNA로 가면 U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T하고 U를 고르시면 됩니다. 답이 2번. 알겠죠? 자, DN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중나선구죠.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답이 기억력이죠. 단위치는 아미노산이 아니라 핵산이라고 그랬잖아. 뉴클레오타이드. 그 다음에 이제 16번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것이 이렇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기억은 DNA, 니은은 RNA. 답이 1번이죠. 알겠죠? 근데 이중나선 구조다. AGCT 염기서열이다. 이건 DNA죠. 이중염기서열. 그 다음에 17번 DNA에서 RNA가 전사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기억에 해당하는 염기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T와 결합되는 게 A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A죠. 그 답이 1번 이렇게 고르면 되죠. 또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사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전사하고 번역. 그 다음에 두 가닥으로 구성된 DNA와 이 DNA에서 전사된 RNA를 나타내는 것이다.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염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T가 RNA로 가면 U가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대로 가요. GC는. 그러니까 요 모양이 그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C. 그러니까 U와 C에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기억에 해당하는 염기는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해당되는 거. 요 모양이라니까. 그냥 G예요, G. 알겠죠? 자, G나론 다윈이 주장한 거죠. 그래서 이건 변이와 자연 선택에서 진화한다는 거. 그래서 같은 종에서 나타나는 형질의 다양한 변화다. 알겠죠? 이 변이. 그 다음에 이제 자연 선택은 환경 적응에 유리한 형질을 지닌 개체들이 더 많이 살아남는 과정이다. 이걸 다른 말로 적자 생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환경에 적응하는 자만이 생존한다. 그래서 심지어 곤충들에게서 이거 관찰해서 이제 과학적으로 발표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곤충들도 이럴진데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인간만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게 적자 생존. 그래서 보세요. 17번. 항생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세균들도 거기에 적응이 된다는 거예요. 점점. 거기에 맞게 형질이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뭘로 설명이 되느냐? 자연 선택이에요. 자연 선택. 알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을 해서 거기서 살아남는 그 세균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자연 선택. 이게 다른 말로 적자 생존입니다. 자,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우리가 과학 시험에서 과거 이제 30년간을 쭉 보면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광합성이에요. 그래서 광합성은 이제 식물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식물들이 빛과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서 그래서 이제 포도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광합성을 다른 말로 동화작용이라고 해요. 자기 몸의 일부로 만든다. 그래서 뿌리로는 물을 흡수하고 잎으로 이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죠. 그래서 이걸 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만드는 게 뭐예요? 포도당. 그게 아까 말한 C6H12O6예요. 그리고 산소를 방출한다.
알겠죠? 그래서 식물이 많은 곳은 낮에 굉장히 공기가 상쾌하죠. 쾌적하죠. 예. 근데 호흡은 식물도 그 생물이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화작용이라 한다. 몸에서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입니다. 이 산소를 갖다 흡수를 해요. 산소를 흡수해요. 그리고 몸에 있는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래서 뭐가 나오죠?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호흡을 하면.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 마스크를 많이 썼었죠. 그래서 마스크 끼면은 마스크 앞이 축축해져요.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온다는 거. 알겠죠? 그리고 숫자가 다 6이라는 거. 이게 광합성 화학 반응식입니다. 알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포는 이제 세포벽, 세포막, 이런 것들로 돼 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보면 세포벽은 가장 바깥쪽에 있고 두껍고 단단하고 세포를 보호한다. 또 세포막은 이제 세포 안팎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통로다. 자, 인지질 사이로 확산한다는 거. 그래서 물질은 확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삼투는 물이 이동하는 거고. 요 구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세포막이에요. 세포막. 물질이 이동하는 걸 확산이라고 하고 물이 이동하는 건 삼투라 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핵에는 유전 정보가 있다.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게 핵심 정리예요. 가장 중요한 것만 뽑아서 공부하는 거죠. 리보솜에서는 단백질을 합성한다. 엽록체에서는 광합성이 이루어지고 미토콘드리아에서는 호흡, 에너지가 생성이 된다. 알겠죠? 예. 자 보세요. 이것도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뭐 한다 그랬죠? 여기서 물질이 이동한다 그랬잖아요. 물질이 이동하는 건 뭐야? 확산. 확산. 알겠죠? 그 다음에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 있는 그대로 보시면 돼요. 산소는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한다. 이게 인지질 통과잖아. 맞고. 산소가 이동하는 현상은 확산이다. 물질이 이동하는 거 아니에요. 물질이잖아. 산소하고 물하고는 다른 겁니다. 확산. 근데 포도당은 단백질을 통해 이동한다. 이것도 맞잖아. 포도당은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한다. 그림 있는 대로 읽어주면 돼요. 포도당이 이동하는 현상은 삼투가 아니라 확산이라고 그랬잖아. 물이 이동하는 게 삼투예요. 물이 이동하는 게. 알겠죠? 그러니까 그림이 나오면은 그림에 있는 걸 그대로 봐주면 돼요. 16번 그림은 세포막의 구조와 세포막을 통한 물질 A와 B의 이동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볼 것은 A는 막단백질을 통해 이동한다. A는 자 보세요. 여기 막단백질 이동하는 것 나왔잖아. B는 인지질 사이로 확산한다. 맞잖아. 벌써 답이 나왔죠. 그리고 시험에서는 뭐뭐만 그러면 되게 다 틀린 답이에요. 검정고시에서는 이게 거의 100%입니다. 세포막은 막단백질로만 구성되어 있다? 아니잖아. 막단백질 인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틀린 거죠. 그 다음에 18번 세포막을 경계로 세포 안팎의 농도가 다른 용액이 있을 때 물 분자가 이동하는 현상을 뭐라 그랬죠? 이걸 갖다 삼투라 그랬죠. 삼투. 알겠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생산하는 걸 아까 뭐라 그랬죠?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 미토콘드리아. 알겠죠? 자, 인체 구성 원소는 산소가 가장 많다. 65%, 탄소, 수소, 질소. 이것이 3대 영양소의 구성 성분입니다. 그 다음에 인체에 구성하는 물질은 어떤 게 제일 많냐? 물이죠. 그 다음에 탄소와 암물은 생명체를 이루는 주된 물질이다. 그 다음에 단백질이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이다. 그래서 아미노산하고 단백질은 반드시 이게 붙어서 다니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은 효소, 호르몬 등 이런 거의 주성분이에요. 피부 근육의 구성물질. 알겠죠? 3대 영양소는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인데 4kcal, 4kcal, 지방이 9kcal. 칼로리가 제일 높은 게 지방. 알겠죠? 탄수화물은 몸에 들어가면 포도당이 됩니다. 그
그 주요 에너지원이다. 또 COH로 돼 있어요. 탄소, 산소, 수소. 단백질은 아미노산, 효소와 세포막,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주성분들이죠. 그 다음에 단백질은 질소가 있다는 거. 알겠죠? 또 지방은 이제 몸에 들어가면 글리세롤, 지방산으로 바뀌고 에너지원이고 COH로 구성되어 있다. 알겠죠? 자, 여기 보면 아미노산이 다 있죠? 아미노산 나오면 무조건 단백질이라니까. 알겠죠? 뭐 글리코겐이 뭔지 뭐 이런 거 알 필요도 없어요. 펩타이드 결합 이런 거 전혀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부영양소, 물은 몸의 구성 성분 중 가장 많은 양이다. 칼슘은 뼈와 치아를 구성하고 철은 적혈구와 헤모글로빈. 그래서 임신부들이 많이 먹어야 되는 그 영양제 중에 하나가 철분이죠. 철분.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백신은 병원치를 약화시키거나 죽인 것으로 질병의 예방을 위해서 접종한다. 우리가 코로나 백신 많이 맞았죠. 예, 그다음에 암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여 주변의 정상 조직을 침범하는 악성 종양이다. 자, 진단장치, 소변 검사지, 세계 변화를 통해서 당뇨를 갖다 관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건강검진하러 가면 이 소변 검사지를 줍니다. 그럼 내시경은 체내에 넣어 장기를 직접 관찰하는 기구인데 이제 위 아니면은 대장 내시경 이런 걸 주로 많이 하죠. 그래서 끝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속을 환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엑서는 결핵, 폐렴, 골절 이런 걸 관찰할 때 쓰는 거고, 초음파는 자궁내 태아를 관찰할 때 쓰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CT는 컴퓨터 단층 촬영인데 엑선을 이용해서 이제 이걸 하기 때문에 몸에 해롭다는 거. 그다음에 MRI 자기 공명 영상은 자기장을 이용하고 인체에 무해하다. 대신 비싸다. 신경계나 뇌를 촬영한다. 자, 물질 대사. 생명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얻기 위해 생명체 내에서 물질을 합성, 분해하는 모든 화학 반응이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일수록 젊은 사람일수록 물질 대사가 잘 일어나요. 그래서 먹어도 배고프고 또 그 살이 잘 안 찌고 계속 이게 소화가 잘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거나 몸이 약해지면 효소를 갖다 그 섭취를 하게 하는 게 이게 체내에서 물질 대사를 빠르게 하는 촉매작용을 해요.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대사를 빨리 이루어지게 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만일 무엇이 없다면 뭐 음식을 먹어도 영양소를 흡수할 수가 없다. 이게 뭐냐면 효소. 알겠죠? 효소. 근데 이렇게 그림 나오면 쉽다 그랬죠? 이걸 어렵게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쉽게 보라니까 단순하게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것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효소죠. 그래서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켜 화학 반응을 빠르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효소는. 알겠죠? 빠르게입니다. 빠르게. 그다음에 효소가 있을 때 에너지 변화 그래프는 여기 다 써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빠르게 하는 거니까 여기 B에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렇게 많은데 그걸 낮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보세요. 과산화수소의 분해 반응에서 효소인 카탈레이스가 있을 때 없을 때 에너지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반응에서 효소가 있을 때. 그러니까 효소가 있을 때 여기 그림에 표시까지 해줬잖아. 요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B지. 알겠죠? 예. 또 효소와 호르몬의 주성분은 뭐라 그랬죠? 단백질. 자, 이 그림도 보세요. 효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물질 대사를 촉진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특정한 반응물에만 작용한다. 그래서 여기 반응물이 이렇게 생긴 것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 반응 후에는 생성물과 분리한다고 돼 있잖아요. 분리돼 있죠? 반응이 끝난 효소의 구조는 반응 전과 다르다. 효소는 이건데 똑같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르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틀린 거죠. 알겠죠? 예. 그래서 과학은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개념만 잘 이해하면 거의 100점 가까이 맞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한 문제 정도, 뭐 많으면 두 문제 정도는 가끔 어려운 걸 내긴 하는데 그런 거에 너무 개념치 마시고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과학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